안녕하세요. 이번 저널 미팅 발표를 진행하게 된 고려대학교 재능형 신경공학 연구실 소속 석박통합과정 이준성입니다. 저는 오늘 RTMS 자극이 비만 치료 및 식욕 억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 두 편에 대해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The Effect of Repetitive 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 on Body Weight and Food Consumption in Obese Adults, a Randomized Controlled Study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브레인 스티뮬레이션의 2019년에 개정된 논문입니다. 해당 저널은 임팩트 7.6으로 클리니컬 뉴럴로지 분야에서 상위 5에서 6%에 해당하는 저널입니다. 논문 인트로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만의 유병률은 최근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대부분의 선진국에선 3분의 1 이상이 비만 인구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또한 비만으로 인해 제2형 당뇨병, 심혈관 질환, 뇌졸중과 같이 다양한 합병증을 겪는 사람의 수 또한 증가하고 있기에 비만 치료는 필수적이라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의 1차적인 전략은 생활 습관의 수정이지만 이는 성공률이 매우 낮으며 약물, 수술 등의 보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약물은 부작용 등으로 인해 지금까지 제한적으로 사용되며 수술은 아무래도 침습적인 시술의 위험성으로 인해 현재 심각한 환자에게만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자들은 비수술적, 비양리학적 체중 감량요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만에서 식욕이 기저해 있는데 메커니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비만은 전두 선조체 회로와 관련이 있으며 특히 레터럴 프리프론탈 콜텍스, 외측 전전두엽 피질이 섭식 행동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비만 환자에게서 레터럴 프리프론탈 콜텍스, 더 세부적으로 DLPFC의 조절은 섭식의 조절을 가능하게 하고 비만에 대한 잠재적인 치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Repetitive TMS, 반복적인 TMS 자극인 RTMS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RTMS는 뇌 활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안전하고 비침습적인 신경 조절 기술로 비만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자들은 초기 연구에서 좌측 DLPFC의 고주파 RTMS가 섭식 장애 환자의 갈망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섭식 장애 환자가 아닌 비만 피험자들의 음식 섭취에 대한 RTMS에 대한 영향을 연구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저자들은 비만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2주간의 실험을 해서 이 셴 대비 좌측 DLPFC RTMS가 음식 섭취량과 체중 감소를 보였음을 입증하였다고 합니다. 사실 해당 결과를 이미 브레인 스티뮬레이션의 논문을 게재한 상황이고 본 연구는 기존 2주와 더불어 추가 2주 동안의 효과를 관찰하여 장기적인 치료 효과를 리포트하고자 한 논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메소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실험 자체는 4주간의 무작위 대조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피험자는 BMI 25 이상 그리고 18에서 70세 나이로 45명을 모집하였으나 2명의 피험자를 제외하고 43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RTMS의 효과를 검사하기 위해 체성분 지표, 심혈관 질환, 다이어트, 식욕, 신체 활동 및 기분 상태를 평가하였습니다. 해당 지표는 모두 치료 전 베이스라인과 4주의 치료 후 각각 측정하여 비교를 수행하였습니다. 체성분 지표 및 심혈관 요인의 경우 먼저 공복 상태의 인슐린, 그리고 공복 혈당과 내장 지방 조직을 CT 스캐너를 통해서 측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체지방량, 골격근량 같은 체성분 지표는 인바디 기기를 통해 측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이어트의 경우 식이 섭취량, 전체 에너지, 그리고 영양소 섭취량 등을 측정하였는데 피험자에게 실험 전 베이스라인 구간에서 연속되지 않은 3일 동안 섭취한 모든 음식과 음료를 기록하도록 요청한 뒤 영양사가 해당 결과를 검토하고 컴퓨터 기반의 이 영양소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계산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식욕, 신체 활동, 기분 상태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설문들을 통해 수행되었으며 간단하게 이 VES의 경우 배고픔, 배부름 등과 같은 항목을 평가하고 신체 활동을 조사하고 섭식 장애를 평가하고 불안 및 우울증을 평가하는 설문을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RTMS 치료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RTMS의 경우 실제 자극 그룹과 신그룹으로 나누어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실제 RTMS 자극 인가 그룹의 경우 4주 동안 총 8회의 자극 제시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주마다 2번 연속으로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즉 월요일이나 화요일 이렇게 이틀 연속으로 진행되지는 않게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자극 제시 위치의 경우 정확한 DLPFC를 육안으로 타겟하기 어렵게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였다고 합니다. 먼저 왼쪽 모터콜텍스에 TMS 자극을 위치로 옮겨가며 인가한 뒤 대측인 오른쪽에 엄지 근육이 움직이는 지역을 탐색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자극의 스레숄드는 10회 자극을 인가했을 때 최소 5번 이상 엄지 근육의 수축을 유도하는 세기로 지정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탐색한 모터콜텍스로부터 전방으로 5cm 지역을 DLPFC를 지정하여 자극을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사실 뭐 해당 방법에 대해서 레퍼런스에 따라 달려있지 않은데 아마 DLPFC 자체가 그림과 같이 매우 넓은 부위이기 때문에 모든 피험자에게서 공통적인 위치를 지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자극 파라미터의 경우 10Hz의 주파수로 인가되었으며 자극 세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피험자마다 엄지 근육이 10회 중 최소 5번 이상 수축할 수 있는 세기를 지정하여 인가하였다고 합니다. 자극은 5초 동안 제시되고 25초 동안 휴식 과정을 40번 반복하여 진행되었고 최종적으로 20분 동안 2000펄스의 TMS가 인가되었다고 합니다. 시험 조건의 경우 자세히 언급되진 않았는데 피질에 균열이 있는 데에 정수리 부근에 약간의 자극 세기로 인가를 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1 결과의 경우 TMS 그룹과 셴 그룹 간의 베이스라인의 기본 특성을 비교한 결과이며 나이, 성별, BMI, 글루코스, 인슐린, 설문 결과 등 어떠한 지표에서도 TMS 그룹과 셴 그룹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테이블 2 결과의 경우 체중 감소에 대한 결과입니다. 셴 그룹의 경우 웨이트나 BMI, 골격근량, 지방량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허리 둘레 그리고 이제 BAT는 이 내장 지방의 그 양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내장 지방이나 허리 둘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베이스라인 대비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 TMS 그룹 같은 경우에는 몸무게, BMI, 골격근량, 지방량, 허리 둘레, 내장 지방 이 6개의 지표 모두에서 베이스라인 대비 포스트 구간에서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자들은 이 해당 결과를 기반으로 8회 RTMS 치료가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체중 감소를 유발하였으며 특히 이전 연구에서 2주 동안 4회 치료만을 진행하였을 때 약 1.35kg 정도의 체중 감소를 유발하였으나 4주 동안 8회 치료를 진행하였을 땐 거의 2배인 2.75g의 체중이 감소되었음을 확인하여 치료 횟수의 증가가 더 큰 체중 감소를 유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체중 감소와 더불어 허리 둘레, 체지방량, 내장 지방 등의 감소를 기반으로 저자들은 이 RTMS 자극이 체성분을 개선하고 비만 환자의 심혈관 질환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도 효과적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결과는 식용 및 음식 섭취에 관련된 결과입니다. 먼저 그림 2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 아날로그 스케일, 이 VAS 설문 결과를 나타내며 각각 배고픔, 그리고 포만감, 먹고 싶은 욕구, 그 다음에 예상 식품 소비량 등에 대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결과를 보시면은 이 그림에는 통계표기가 따로 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 포만감과 예상 식품 소비량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고 배고픔과 먹고 싶은 욕구, 식욕과 관련된 그룹에서는 이 RTMS 그룹에서 셴 그룹 대비 유의미한 감소를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다만 이 아노바로 통계 비교를 수행하였으며 몇 주 차에서 통계가 발견되었는지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습니다. 테이블 3 결과는 에너지 섭취 특성에 관한 결과로 각각 이 총 에너지 섭취량, 즉 이 칼로리 섭취량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리고 섬유질의 섭취량을 각각 나타냅니다. 역시 결과를 보시면 셴 그룹에서는 이 베이스라인 대비 이 치료 후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으나 TMS 그룹에서는 총 에너지 섭취량과 특히 탄수화물 섭취량에서 유의미한 감소를 확인하였습니다. 저자들은 특히 탄수화물의 감소를 주목하였는데 이는 RTMS 자극이 단순히 식욕을 줄여주는 것과 더불어 특정 영양소에 대한 선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 이 TDCS 자극이 식욕 감소와 더불어 탄수화물에 대한 욕구를 줄인다는 결과와도 어느 정도 좀 매칭되는 결과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RTMS 자극이 전체적인 식욕 감소뿐만 아니라 특히 비만 환자의 식이 패턴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결과는 심장대사비염인자의 변화를 나타내며 각각의 경우 자세한 설명은 없으나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CRP는 C반응성 단백질로 체내의 염증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AST와 ALT는 아마 건강검진에서 좀 보셨을 수도 있는데 간 손상과 관련된 수치를 나타내고 다음으로 총 콜레스테롤 양과 HDL은 이 고밀도 콜레스테롤 양, 그 다음에 중성지방, LDL은 저밀도 콜레스테롤 양을 나타내고 다음으로 글루코스 그리고 인슐린 양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이 호마 IR 같은 경우에는 항상성 평가 모델이라고 하는데 인슐린 저항성과 공복 혈당 수치를 기반으로 좀 계산된 이 두 지표를 통합해서 이제 좀 계산한 지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결과를 보시면 셴 그룹의 경우에는 역시나 유의미한 변화를 확인할 수 없으나 TMS 그룹에서는 이 인슐린과 호마 IR에서 유의미한 감소를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저자들은 이 체중 감소와 더불어 RTMS 치료가 공복의 인슐린 농도와
이 호마 IR을 유의미하게 감소시켜 인슐린의 민감성을 개선하였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체내 세포가 인슐린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개선함으로써 포도당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이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CRP와 이 콜레스테롤과 같은 지질대사 관련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는데 저자들은 이에 대해 피험자들이 비교적 경미한 비만 환자들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정상적인 CRP 및 콜레스테롤 수치를 가지고 있어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4주라는 시간이 CRP 및 콜레스테롤에 영향을 미치게 충분히 길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우울, 불안 설문, 섭식장애, 설문, 신체활동 설문과 관련된 결과는 언급되지 않았는데 우선 우울 및 불안과 관련된 설문 결과의 경우 TMS 그룹과 셴 그룹 모두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다고 합니다. 즉 RTMS에 의한 효과가 기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식욕에만 특정적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신체활동과 관련된 설문과 섭식 관련 설문의 경우 별다른 결과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사실 최근 비만, 식욕과 관련된 문헌조사를 수행하면서 아무래도 섭식 행동 자체가 쾌락과 관련이 있기에 우울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고 DLPFC가 특히 우울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우울 설문과 관련해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부분이 흥미로웠고 추후에 이 뇌파 등의 측정을 통해서 우울증과 연결지어 좀 보다 정밀하게 우울증과 연결된 이 효과를 좀 함께 분석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논문은 RTMS improves cognitive impairment and intestinal microecological dysfunction induced by high-fat diet in rat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역시 RTMS가 하이팻 다이어트 쥐, 즉 이 비만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이고 특히 인지 그리고 장내 미생물 등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조사한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리서치라는 저널에 2024년에 게재된 논문이고 해당 저널은 임팩트 팩트 8.5 멀티디스플리너리 사이언스 분야에서 상위 10%에 해당하는 저널입니다. 논문 인트로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이 많은 식단은 비만을 유발하며 특히 시상하부, 해마와 같은 부위에 지속적으로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신체와 뇌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며 비만과 기분장애와의 강한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전 연구들에 따르면 반복적인 TMS 자극은 성인 환자의 신경 및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이며 최근 연구에 따르면 DLPFC의 자극은 음식 섭취 및 체중 감소에도 효과적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RTMS는 임상 및 전임상에서 인지 기능을 개선시켰습니다. 특히 경도인지 장애 및 알츠하이머 병에 대한 잠재적인 치료법으로도 유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임상 환경에 따르면 10Hz의 RTMS는 신경세포의 사멸을 줄이고 인지 능력을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또한 쥐의 장기 기억 감소를 방지하고 미세 악교세포 및 성상교세포의 활성화를 억제하고 신경세포 활동의 감소를 방지한다고 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마이크로글리아, 이 미세 악교세포는 신경정신질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RTMS 자극은 이 마이크로글리아의 활성을 현저히 약화시키고 스트레스와 관련된 호르몬 수치의 상승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핵단백질인 HMGB1은 세포 전반에 걸쳐 유비쿼터스하게 발현되며 손상된 세포에서 방출될 때 염증 및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하이포크레틴 뉴런은 전정두의 피질, 해마, 살라무스, 하이포살라무스와 같은 다양한 뇌 영역에 분포하며 최근 몇 년 동안 하이포크레틴 뉴런이 식욕 조절 및 에너지 항상성뿐 아니라 신경 염증과도 관련이 있고 인지 기능과도 관련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지방 식단으로 인한 비만 및 인지 기능 저하에 대한 RTMS의 영향을 관찰하고자 하였습니다. 저자들은 이 RTMS가 뉴런에서 HMG-B1의 방출을 감소시키고 마이크로글리아의 활성을 억제하며 해마의 신경 가사성을 향상시키고 하이포크레틴의 생성을 감소시켰음을 본 연구에서 확인하였으며 특히 RTMS는 장내 미생물 및 대사 항상성도 유지하였음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메소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물 모델의 경우에는 8주령의 스쿼트 S디렛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쥐들은 크게 3개의 그룹으로 나뉘는데 먼저 이 CTL 그룹은 정상적인 식단을 투여받는 그룹이고 TMS 자극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RTMS 그룹과 셴 그룹은 하이팻 다이어트, 즉 고지방 식단을 22주 동안 부여받았으며 RTMS 그룹은 1.26의 강도로 10Hz의 주파수로 100펄스씩 12번 총 1200펄스가 인가되었고 셴 그룹은 자극 없이 동일한 10Hz의 소리만 제시되었다고 합니다.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12주의 실험 기간 중 쥐들은 8주 동안 고지방 식이를 받고 8주차에 행동 테스트를 진행하고
9주차의 TMS 자각 실험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TMS 실험의 경우 9주차부터 12주차까지 매일매일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행동 테스트의 경우 쥐의 불안, 우울, 인지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오픈필드 테스트의 경우 제가 이전 전화 미팅에서 설명드렸었는데 단순하게 그냥 정사각 박스에 이렇게 쥐를 넣고 5분 동안 쥐의 움직임을 기록하여 분석한 결과로 일반적으로 총 움직인 거리, 그리고 이 센터에 입장한 횟수, 머무는 시간 등을 분석에 활용하며 본 연구에서는 총 움직인 거리만을 분석하였습니다. 이 오픈필드 테스트의 경우 아무래도 좀 불안 그리고 우울증을 겪는 쥐의 경우 센터 서클에 조금 진입하지 않는 센터존에 진입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움직이는 활동 역시도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트 플러스 메이즈 역시 이 쥐의 불안 반응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었는데 바닥에서 한 70cm 정도 높이에 위치한 구조물에 쥐를 놓게 됩니다. 구조물은 이 오픈암과 클로스드암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불안감이 높은 쥐는 클로스드암, 좀 안정적인 팔에 위치한 시간이 길 것이고 불안감이 좀 낮은 쥐는 상대적으로 오픈암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 이 시간 차이를 분석에 활용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노벨 오브젝트 리코그니션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쥐의 인지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진행하는 실험으로 구분할 수 없는 두 개의 물체를 이렇게 배치한 뒤에 쥐가 5분 동안 이 물체를 탐색을 하고 1시간 뒤에 한 물체를 새로운 물체로 교체하여 쥐가 새로운 물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기록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새로운 물체, 코가 물체에 닿거나 물체로부터 2-3cm 이내에 들어왔는지 등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Y메이즈 테스트의 경우 3개의 팔로 구성이 되었으며 훈련 기간 동안에는 하나의 팔을 칸막이로 가려서 막은 상태로 5분 동안 자유롭게 탐색을 하고 테스트 기간에서는 이 칸막이를 제거를 하여서 5분 동안 쥐가 자유롭게 탐색하도록 하여 이 새로운 팔에 얼마나 머무르는지를 분석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여러 분석 기법들이 설명되어 있는데 사실 저도 생소한 분야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파악하지는 못하였으며 간략하게 제가 이해한 대로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케미컬 파라미터 애널리시스 같은 경우에는 혈액 분석을 통해 앞서 첫 번째 논문에서 언급됐던 이 LDL 나쁜 저밀도 콜레스테롤, 즉 이 나쁜 콜레스테롤과 HDL 이 고밀도, 즉 이 좋은 콜레스테롤, 그리고 토탈 콜레스테롤 양, 그리고 TG는 이 중성지방의 수치를 추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뮤노히스토 플로레신 앤 immunohistochemistry라는 이 조직 내 특정 단백질이나 세포 구조를 시각화하고 분석하는 방법으로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마이크로글리아 그리고 HMG-B1과 같은 세포 단백질의 발현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 메저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이 산화 스트레스 수치를 측정한 것으로 SOD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효소, 그리고 GSH 역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물질, MPO 같은 경우에는 염증 반응과 산화 스트레스를 촉진하는 효소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셀 라인스 앤 컨디션스는 마이크로글리아의 세포주인 BV2나 지방대사 연구에 흔히 사용되는 3T, 3T3L1 셀의 반응을 확인하고 아래 두 분석 같은 경우에는 쥐의 분변으로부터 DNA 분석을 통해서 장내 미생물의 균총이나 균주의 분포 등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결과 부분을 말씀드리기 앞서 미리 말씀드리면 결과가 좀 상당히 많고 생소한 분야다 보니까 아마 자세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냥 교양 듣는다 느낌으로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결과는 하이페 다이어트가 쥐의 체중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입니다. A 그림의 경우 실험 과정을 나타내며 실험은 적응기 이후 12주 동안 테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2주차 동안 계속 고지방 식단을 먹였으며 8주 후에 행동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3주 동안 매일매일 RTMS 자극을 인가받았습니다. 이제 실험이 끝나고 행동 테스트를 한 번 더 수행하여 TMS 인가 전후의 효과를 비교하였습니다. 이제 B와 C 결과는 행동 테스트 중 오픈필드 테스트의 총 이동거리와 엘리베이트 플러스 메이즈 실험의 오픈암, 즉 이 개방된 암에 머무는 시간의 결과를 나타내며 두 결과 모두 정상 식단을 먹은 CTR 그룹 대비 HFD 이 고지방 식단 그룹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해당 결과는 이 TMS 전후의 결과를 비교한 게 아니라 CTR 그룹은 정상 식단을 먹은 그룹이기 때문에 정상 식단을 먹은 그룹과 고지방 식단을 먹은 그룹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고지방 식단이 쥐의 불안, 우울 혹은 신체 능력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D와 E 결과는 Y메이즈 실험의 새로운 암에 머무는 시간과 노벨 오브젝트 리코그니션 실험의 새로운 물질을 탐색하는 시간을 나타내며 두 결과 모두 CTR 그룹 대비 HFD 그룹에서 유의미한 감소를 확인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정상지는 새로운 공간에 호기심이 있지만 하이팻 다이어트지는 새로운 공간에 머무르는 시간이 줄어드는데, 이는 공간 기억력의 손상으로 인해 새로운 공간 그리고 새로운 물체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여 일반 공간 그리고 일반 물체와 비슷하게 탐색하였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F 결과 같은 경우에는 체중 변화 그래프로 하이팻 다이어트 그룹이 CTR 그룹보다 2주차부터 좀 유의미한 체중 변화를 보였다고 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차이가 커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G 결과는 이 부고한 지방 무게, H는 이 나쁜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그리고 총 콜레스테롤, 중성 지방의 결과를 나타내며 셈에서 CTR과 RTMS 대비 유의미한 증가 혹은 감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I 결과는 RTMS 조건을 비교한 체중 비교 결과인데 셈 대비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자들은 이 해당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RTMS 자극이 식욕 감소로 인해 체중을 감소시켰음을 확인을 하고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RTMS는 이 콜레스테롤 수치와 같은 혈중 지질 능력을 개선시키고 인지 능력 역시 현저하게 개선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결과는 이 하이팻 다이어트지의 신경 가소성에 대한 RTMS의 영향을 나타낸 결과입니다. 면역 조직 화학법 및 면역 형광법을 통해 분석을 수행을 하였으며, 결과를 보시면 HFD를 섭취한 그룹에서 이 해마와 이 덴테이트 자이러스죠, 이 DG, 그리고 하이포살라무스에서 유의미한 미세 악효세포의 증가를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반면 RTMS 자극을 인가받은 경우 CTR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고지방 식단을 먹은 경우 정상 식단을 먹은 그룹 대비 이 전체적인 수치가 향상이 되었으나 RTMS 자극을 받은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셈 대비, 즉 전기 자극으로 인해서 CTR 그룹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F 결과는 이 덴테이트 자이러스, 이 DG의 미성숙 뉴런 수를 나타내며 미성숙 뉴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새로 생성된 지 얼마 안 된 뉴런의 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셴 그룹에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으나 역시 RTMS 자극이 뉴런의 생성을 촉진하여 CTR과 유사한 수준까지 개선함을 확인하였습니다. IJ 결과는 산화 스트레스와 관련된 지표로 SOD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을 하였고, 이는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효소이기에 이게 많을수록 산화 스트레스가 감소하였음을 의미한다. 즉 많을수록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세 악효세포는 활성화될 경우 이 시냅스 구조를 손상시키고 인지 결함을 유발하기 때문에 RTMS가 미세 악효세포의 활성화를 감소시켜 신경 가소성을 개선할 수 있고, 특히 미성숙 뉴런의 수도 유의미하게 증가시켜 신경 가소성에 효과적이다 라고 저자들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결과시 신경 가소성과 관련된 결과로 시냅스 관련 단백질의 mRNA 발현이 RTMS 그룹에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음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비결과 같은 경우에는 해마의 HMG B1 세포의 결과를 나타내며 역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듯이 HMG B1 세포의 경우 염증 및 면역 반응과 관련이 있으며 감소를 할 경우 염증 및 염증 반응이 좀 줄어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결과는 이 RTMS가 사이토카인 수치를 감소시키고 VEGF 수준을 증가시켰음을 나타낸 결과입니다. 먼저 B와 C는 시상하부의 하이포크레틴 1, 2의 수준을 각각 나타내며 역시 RTMS 그룹에서 CTR 그룹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하이포크레틴 뉴런은 인트로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듯이 식욕 조절 및 인지 능력과 관련이 있으며 적을수록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E와 F, G는 해마의 TNF-알파와 IL-7A에 대한 결과로 주로 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에 대한 결과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이토카인의 경우 많을수록 신경 염증 및 조직 손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많을수록 좋지 않다, 그리고 적을수록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 결과는 GCSF라는 것에 대한 결과로 역시 이제 염증 반응과 관련이 있는 인자라고 합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RTMS 치료가
하이팻 다이어트에 유도된 시상하부의 하이포크레틴 수치를 감소시키고 해마의 사이토카인 수치를 감소시켜 신경염증을 완화하고 인지 저하를 방지한다는 결과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결과도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대변을 기반으로 장내 미생물을 분석한 결과로 쉽게 유익균, 유해균과 같은 균총들의 종류나 분포 등을 분석하였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종의 리치먼트, 주전자의 리치먼트, 이 종의 다양성, 균총의 다양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해당 결과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또한 아무래도 종이나 유전자의 종류가 많기에 좀 알고리즘적으로 프로파일링을 진행을 하여서 이 종의 분포나 좀 배치 이런 부분을 좀 분석을 수행을 하였는데 상위 30개의 미생물 열지도 결과 빨간색은 이 높은 풍부도, 파란색은 낮은 풍부도를 의미하고 CTR 그룹과 RTMS 그룹에서 유사한 패턴을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신그룹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반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이 대사체 등에서 RTMS 그룹이 신그룹과 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최근 뇌와 장내 미생물 간의 통신 경로는 다수의 건강 질병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하이포크레틴은 장내 연결의 가장 중요한 화학적 매개체라고 합니다. RTMS 자극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하이포크레틴의 유의미한 변화를 확인하였으며 또한 미생물 바이러스 수준을 감소시켰음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이 RTMS가 장내 축을 통한 비만, 식욕 치료 및 인지기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저자들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이 저자들이 RTMS가 하이팻 다이어트 기반의 비만과 인지장애 치료에서의 메커니즘을 도식화한 개념으로 RTMS 자극을 인가하면 뇌의 해마와 이 시상하부의 이 HMG-B1 세포와 하이포크레틴의 생성이 감소하고 이는 인지기능의 개선 및 체중 감소를 유발합니다. 또한 이 콜레스테롤 수치 등을 감소시키고 고지혈등을 개선시키며 종합적으로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회복시킨다. 즉 이 모든 게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좀 저자들이 도식화를 하였습니다. 제가 현재 진행하려는 연구 역시 GX에서 하이팻 다이어트를 통해 10주 동안 투여를 하며 뇌파신으로 측정하고 피를 뽑아서 혈당 수치를 확인하고 분변 분석을 통해 장내 미생물의 변화 역시 함께 활용하는 연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도 최근 문헌조사를 수행하면서 뇌와 장내 미생물 간의 연결이 꽤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 함께 연구하면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아 저널 미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형광 분석 등을 통해 뇌의 활동을 관찰하였지만 저는 실제 이제 뇌파를 측정할 예정이기에 현재 생각적인 연구 방향은 하이팻 다이어트에 변화하는 뇌파의 주파수 특성을 파악하고 해당 주파수를 기반으로 TACS 자극을 제시하면 RTMS보다 더 좋은 비만 치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되어서 추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연구 방향을 좀 생각하고 있고요. 혹시 별다른 좀 좋은 의견 있으면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좀 생소한 분야이다 보니 저도 지식이 부족하여 장내 미생물이나 혈액 이런 세포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양질의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추후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여서 보다 퀄리티 높은 발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